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그 후로 엄마와 단둘이 지냈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다행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갤러리와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엄마는 늘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셨고,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죠.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괜히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자라면서 늘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려 무척 애쓰셨거든요. 엄마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제 학교 행사는 빠짐없이 오셨고, 제가 원하는 것들은 모두 해주려고 하셨죠.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저는 엄마가 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려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크게 말썽도 부리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에게 기대는 만큼 엄마도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일찍 철이 들었던 거죠.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어렵지 않게 하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 감사하며 착한 딸로 자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리 관심이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눈빛, 농담에도 배려가 묻어나는 말투,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모습들이 편안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형찬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연봉이 저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의 성품에 마음이 끌렸거든요. 현주 씨는 디자인 일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그쪽 업계는 야근이 많다던데요. 신입 때는 거의 매일 야근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나아요.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죠. 요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무심한 듯 건네는 그의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받지 못했던 것, 아버지에게서 느껴야 했을 보호받는 느낌을 그에게서 받았던 건지, 어쩌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컴플렉스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형찬 씨와 함께 있으면 편했고 안정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1년 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의 가치관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결혼 준비를 위해 경제사정을 오픈하며 서로의 집안 환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현지야, 사실 대충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는 못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럼 우리 힘으로 준비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너희 집안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에이, 무슨 비교를 해.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셨거든. 엄마가 청소 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결혼 얘기 꺼내는 게 힘들었어.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시네. 혼자서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잖아. 오빠는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데 그래도 미안해.
오빠가 왜 미안해? 결혼 자금이 없어서 그래?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집안 환경이 뭐가 중요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당시 남자친구의 형편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돈이 중요했다면 선을 봐서 결혼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엄마도 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받아주실 거라 믿었죠. 다행히 엄마는 저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고 결혼 허락은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엄마가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던 아파트였는데 그동안은 세를 받다가 이번에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와, 집 좋다. 이게 현재 네 명의였다고? 예전에 엄마가 내 앞으로 해주셨던 거야. 내가 사회생활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으면 하셨나 봐. 너희 집이 여유가 있는 건 알았지만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무튼 이제 우리 신혼집이니까 우리 예쁘게 살자. 오빠도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나는 오빠랑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그래,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현지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남편은 제게 고맙고 미안해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가 함께라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고 소소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는 소소한 일상들을 누리며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어요. 이런 게 신혼의 행복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단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희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첫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명절 전날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첫 명절이라 저도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었지만 시댁에 미리 가서 차례 준비를 돕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남편도 회사원이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빠, 내가 명절 당일에는 가서 인사드릴게. 근데 전날에까지는 못할 것 같아. 나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전날까지 출근해야 해서. 뭐?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를 안 돕겠다고?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이 급해서 그래. 대신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 넉넉하게 보낼 테니까 금액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거 사시라고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얘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돈만 보내면 며느리 노릇 다 하는 거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늘 제 회사 생활을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주길래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정말 이해가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일하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요. 그날이 저희의 첫 부부싸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명절 당일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야 했어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남편이 꺼낸 돈 얘기 때문이었는지 저도 괜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날 새벽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시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서도 미안해하거나 안쓰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린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시댁으로 도착해서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며느리가 명절에 그런 얼굴 하고 있으면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그래서 지금 바쁜데 시댁 왔다고 티내는 거니? 아유, 너도 참 맨날 일 때문에 난리구나. 맞벌이 한다고 제대로 남편 챙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만 하면 뭐하니? 결혼했으면 집안일도 신경 써야지. 예? 그러고 보면 너는 참 욕심도 많다. 결혼했으면 일 관두고 남편 내조해도 괜찮지 않니? 솔직히 너는 꼭 나가서 돈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너보다 못하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왜 오빠를 못하다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닌데 왜 매번 그렇게 네 고집만 부리니? 일 때문에 명절도 나 몰라라 하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애써 웃으며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정작 그 집안 자손인 남편은 시어머니 성화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왜 나는 바쁜 일 제쳐두고 와서 일해도 이런 찬밥 신세인가 싶더라고요. 왜 다른 며느리들이 다들 명절을 싫어하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명절이 끝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고른 건지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는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남편을 사랑했기에 저는 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께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시댁에 방문했고 바빠서 찾아뵙지 못할 때는 용돈을 챙겨드리고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맨날 시어머니 고생하며 사셨다고 해서 좋은 게 보이면 시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스카프며 고급 의류에 가방에 적지 않은 돈들을 시어머니에게 썼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제 월급으로 말이에요. 보통 신혼부부들처럼 빚을 안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만 정작 시댁을 챙기면서 저희 엄마를 챙기지는 못했어요. 제가 뭘 해드리고 싶어도 엄마는 늘 받으신 것 몇 배로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셨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기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늘 비슷했어요. 돈 아깝다느니 사치라느니 선물을 고맙다고 그냥 받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반품하려고 하면 받겠다고 하기는 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괜히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누리고 즐기시다 보면 좋아지실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저를 두고 남편에게 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현지 너한테 서운하신가 봐. 뭐? 서운하다니 대체 뭐가? 네가 집에 잘 오지도 않고 가끔 와서는 너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속상하시대. 시댁에 소홀한 것 같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무리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이야? 저는 황당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2-5번은 직접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는데 대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라. 엄마가 우리 사는 거 걱정하셔. 우리 반찬 사다 먹는다고 속상해하시고. 그럼 오빠가 요리하면 되지.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 퇴근하고 오면 힘들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오빠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월급 받잖아. 근데 왜 나만 집안일을 신경 써야 해? 그리고 어머니는 왜 매번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야? 오빠한테 요리하라고는 한 번도 안 하시면서. 너는 며느리잖아.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번 용돈 챙겨드리고 나도 나름대로 도리하려고 하잖아. 너는 그게 문제야. 맨날 돈만 주면 전부 해결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며느리랑 오순도순 지내기를 바라시는 건데 엄마가 바라시는 것 좀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오빠한테 뭐 바라시는 거 없잖아. 근데 왜 맨날 나한테만 며느리 노릇하라고 그래? 우리 엄마도 사위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면 오빠가 다 들어줄 거야? 아니, 니네 집이랑 우리 집은 좀 다르지. 그리고 장모님은 사업도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별로 바라시는 게 없고 우리 엄마는 겨우 며느리 생겼는데 뭐 좀 바라면 안 돼? 남편의 무논리 억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고 시댁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이며 며느리 도리도 하고 모든 걸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바라는 게 없으셨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그저 행복하면 된다고 오히려 사돈댁과 사위에게 퍼주기만 하셨어요. 시어머니처럼 반찬 좀 해먹으라고 일하는 며느리 괴롭히는 것 없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따로 챙겨주시고 심지어 남편 생일에는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주셨죠. 우리 박서방 생일 축하해. 아이고 장모님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사위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럼 제 선물은 케이크가 전부인가요? 아, 내가 직접 골라주고 싶었는데 아직 우리 사위 취향을 잘 몰라서 말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사라고 용돈 좀 보냈어. 용돈이요? 둘, 셋. 우와, 200만 원이나요? 이야, 역시 우리 장모님 통이 크시네요. 이건 제가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야, 하나뿐인 사위 생일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들을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받기만 하고 보답은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게도 남편은 늘 형편을 거들먹거리면서 저희 엄마 생신이나 명절에 따라 선물 한번 준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도 선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선물? 글쎄, 내가 뭐 드려봤자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필요한 건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장모님 수준에 맞는 선물은 내 형편으로 못 사잖아. 오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의 표시를 하라는 거지. 우리 엄마는 직접 케이크까지 구우면서 사위 챙기는데 오빠는 왜 그래? 그럼 나만 어머니 챙겨야 하는 거야? 아니, 왜 맨날 두 집을 비교해?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은 다르다니까?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고 살아서 이제 그런 거 좀 누려봐야 하지만 장모님은 아쉬울 것도 없으시잖아. 장모님은 평생 누리고만 하셨잖아. 그리고 장모님 쿨하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야. 남편은 저희 엄마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이유로 모든 걸 정당화했어요. 마치 돈이 있으면 관심이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무조건 자기 엄마는 불쌍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잘할 필요 없다는 말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시댁 눈치까지 봐야 하고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현지야, 엄마 다음 달에 환갑이잖아. 그때 맞춰서 우리 셋이 함께 여행 갈까? 전에 박서방이 같이 여행 간다고 했었잖니. 여행? 아, 맞다. 엄마 곧 환갑이지. 그래, 엄마. 오빠한테 말해볼게. 저는 남편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받기만 하던 남편이 어느 날 저희 엄마를 두고 선물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엄마의 환갑 생신이 찾아오면 직접 모시고 여행을 가겠다고 말이죠. 그때는 남편의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 돌아오는 남편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환갑 여행 같이 가자 그랬었잖아. 엄마가 어쩔 거냐고 물으시네. 여행? 내가 그랬었나? 오빠가 먼저 꺼낸 얘기였어. 엄마는 기대하고 계신 모양인데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야? 아니, 내가 언제 기억 안 난대? 바쁘다 보니 잠깐 까먹은 거지. 그래서 뭐 어디로 갈 건데? 부산이나 다녀올까? 부산? 제주도도 아니고 설마 국내 여행으로 퉁칠 생각은 아니지? 그럼 뭐 해외로 가자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아, 근데 내가 그때 회사에서 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오빠가 먼저 약속했잖아. 우리 엄마 환갑이야. 평생에 한 번뿐인데. 그래도 갑자기 그런 큰 여행을 어떻게 가? 그리고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장모님까지 모시고 해외여행은 무리지. 돈 핑계로 발을 빼려는 남편을 보며 저는 포기한 채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우리한테 돈 대라고 그러시겠어?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오빠는 그냥 시간만 내줘. 그래? 그럼 뭐 알겠어. 휴가 일정 맞춰볼게.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말이나 말지. 자기가 먼저 꺼낸 여행 계획이었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남편은 동행만 할 뿐이라는 생각인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도맡아 여행 계획을 짜고 남편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국 당일, 저는 엄마를 픽업하기 위해 먼저 집을 나섰어요. 오빠, 나 엄마 픽업해서 이따가 바로 공항으로 갈게. 공항에서 봐. 늦으면 안 돼? 알겠다니까, 정말. 걱정 붙들어매. 남편은 오후 반차를 냈다며 오전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출발을 하려니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늑장을 부리다 늦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일말의 기대는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장모님의 환갑 여행을 망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오후가 되어 엄마와 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환갑을 맞아 딸과 사위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정말 기쁘신지 얼굴이 환하셨어요.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설레었죠. 박서방은 언제 온다니? 일이 좀 있어서 오전 출근했거든. 이따가 시간 맞춰서 올 거야. 차가 밀리는 것 같던데 늦지는 않겠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체크인하고 들어가 있자. 엄마 면세점 구경해야지. 그럴까? 그래, 그러자. 엄마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심장이 조여왔어요. 사실 아까부터 남편이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느라 정신없겠지 생각했지만 출국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그러다
결국 체크인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러다 비행기를 놓칠까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체크인 마감 직전이야. 빨리 와. 그리고 10분 후 겨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굳이 왜 가야 해? 너도 우리 엄마한테 돈만 보냈잖아. 효도는 셀프라며. 앞으로는 각자 효도하자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국 직전에 엄마의 환갑 여행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저는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야, 박서방 연락 왔니? 엄마가 제 얼굴을 보며 물으셨고, 엄마의 환갑 여행을 망치기 싫었던 저는 억지로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쩌지 엄마? 오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 오빠가 책임자라서 아무래도 오빠는 못 올 것 같아. 뭐? 갑자기? 아니, 아까는 온다고 그러더니. 그러게, 회사 일 때문이라는데 뭐 어쩌겠어. 저는 애써 거짓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거짓말을 눈치채신 건지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엄마의 실망한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우리 둘이서 가면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것도 오랜만이네. 나 결혼하고 처음인가? 현지야, 너 괜찮니? 나야 괜찮지 뭐. 근데 엄마가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해? 현지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자신과의 약속을 무시한 사위에게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끼셨을지 말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환갑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여행 내내 엄마와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깨버릴 수 있을까?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와 애정이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죠. 남편 역시 무슨 생각인지 여행 내내 제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애써 지우려 했죠. 그렇게 엄마와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왔어? 여행은 잘 다녀왔어? 그 태연하고 뻔뻔한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한 거야? 왜? 뭐가? 우리 엄마 환갑 여행을 망쳐놓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딴 걸 물어보는 거야? 여행 잘 다녀왔냐고? 오빠가 약속을 깼는데 잘 다녀왔을 리가 있어? 저는 남편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따져묻는 제 말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환갑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 엄마 챙기는 거 네가 할 일이지.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오빠가 먼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아니, 그때는 그냥 분위기상 그런 거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우리 엄마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따라가서 뭐 하겠어? 뭐 너랑 장모님 수발이나 들까?
나는 맨날 시댁 가서 어머니 수발 들고 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는데 오빠는 그거 한 번을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번이라도 사위 불편하게 한 적 있어? 그냥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었던 거잖아. 그니까 여행 갔다 왔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 형편의 해외여행은 좀 부담스럽지. 그래서 비용은 내가 다 댔잖아. 오빠는 그냥 시간만 내면 됐던 거 아니야. 그게 네 돈이냐? 결국 장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처가에서 돈 쓰는 거 매번 받기만 하는 거 싫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매번 제가 시댁에 퍼다 주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논리가 없나 싶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건 그건 거절 한 번 안 했으면서 우리 엄마 돈으로 여행은 못 가겠다고? 매번 생일이면 명절이면 받기는 다 받고 우리 엄마 환갑은 왜 챙기기 싫은데? 뭐? 자존심? 지금 오빠가 자존심이나 세울 때야? 그건 다르지.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받는 입장이고 장모님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퍼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라고 뭐 해주기 싫어서 그러시겠어? 차이가 나는 걸 어쩌냐? 그래서 너도 우리 엄마한테 돈만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게 잘하는 거냐? 나도 돈 있으면 장모님 다 드릴 수 있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너한테 불만 많다고. 내가 우리 엄마 자주 뵙고 살갑게 좀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더니 너도 우리 엄마가 바라는 거 못하는데 내가 왜 장모님한테 그래야 해? 이래서 효도는 셀프라고 하는 거야. 알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넉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돈에 자격지심만 많은 인간이었어. 이런 사람을 그동안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니. 뭐? 자격지심? 너 지금 선 넘는다? 먼저 선 넘은 건 오빠야. 그리고 오빠는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사과도 안 하잖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어쨌든 장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으니 된 거 아니야? 이제 제발 그만하자. 나 피곤하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심 없는 사과를 던지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게 귀찮으니까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로 말이에요. 그런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희는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늦은 밤 취해서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그냥 돈 많은 사모님이지 뭐. 솔직히 처가에서 돈 많으니까 좋긴 한데 티를 너무 내서 부담스러워. 맨날 비싼 거 사주고 비싼 데만 가자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다니까 뭐 돈지랄 같은 거지.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모욕까지 하다니.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뭐? 돈 많은 티를 낸다고? 돈 많은 사모님이라고?
사실은 사실이잖아. 장모님 돈 많으니까 맨날 그렇게 과시하시는 거지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과시? 우리 엄마가 언제 과시했어? 오빠한테 잘해주시는 게 과시야? 그럼 여태까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장모님이 잘해주시는 건 맞는데 그게 다 결국 돈으로 하시는 거잖아. 비싼 선물 사주시고 비싼 음식 사주시고 그게 다 과시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해드리려고만 했네? 그래. 오빠 생각 알겠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뭐? 나가라니.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이제 오빠 같은 사람이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나가.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딜 가? 오빠 집이 어디 있어? 이 집 4명이잖아.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술이 확 깨는지 정신을 차리고 말하더라고요. 현지야, 농담이지? 내가 어딜 나가? 아니, 진담이니까 당장 나가.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술에서 깨고 나서 사과하면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매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문제를 회피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집은 고요해졌어요. 너무하리만큼 고요한 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달았죠.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저는 그동안 제 집에서도 불편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겠죠.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린다며 어련히 제가 먼저 돌아오라 말해줄 거라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야, 이번에 승진한 거 정말 축하해. 그래서 엄마가 네 승진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내일 시간 있니? 승진 선물? 선물은 무슨, 그냥 축하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니야. 우리 딸이 고생 끝에 팀장 됐는데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지. 바빠도 내일 시간 내봐. 다음날 엄마가 저를 부르신 곳은 외제차 쇼룸이었어요. 안에는 고급스럽게 반짝이는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엄마, 왜 여기서 보자고 그랬어? 엄마 새 차 사려고? 아니, 엄마 차 말고 네 차. 이제 팀장이면 그에 걸맞는 차를 타야지. 엄마가 너한테 선물할게. 뭐? 아니, 엄마,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이런 건 못 받아. 못 받는 게 어디 있어? 딸이 엄마가 주는 선물을 거절할 거야? 하지만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지 엄마가 아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우리 형편의 외제차를 어떻게... 보험료나 유지비도 엄마가 다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몰고 다녀. 팀장이면 할 일도 많을 텐데 언제까지 차도 없이 고생하려고 그래? 엄마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저도 차가 있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외제차였죠. 저는 결혼을 하고서도 차를 계속 끌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외제차는 유지비만 많이 들고 우리 형편의 부담이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남편도 차가 없어서 한 대쯤 있었으면 했지만 남편이 부담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제 차를 팔았어요. 하지만 막상 차를 팔고 나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쉬운 눈치였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번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제게 새 차를 선물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 차의 주인이 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그 차를 운전하며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죠. 그러고 보니 결혼을 하고 제가 포기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비단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휴일에 늘어지는 낮잠이며 연휴에 누리는 여행과 개인 시간. 결혼을 한 뒤로 저는 개인 시간 한번 편히 누리지 못하고 매번 시댁을 방문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는데 제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선택을 이제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멋진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연락을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 저를 찾아왔던 거죠. 그런 남편은 제 새 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려? 왜긴 왜야? 내 차니까. 이게 현지 네 차라고? 이거 얼마짜리야? 돈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유지비까지 내주시기로 한 엄마 선물이니까. 혹시나 제가 홧김에 비싼 차를 산 줄 아는 건지 불안에 떨던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금세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역시 장모님 통이 크시네. 와, 차 진짜 좋다. 현지야, 주말에 우리 이거 타고 드라이브 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남편은 저와 주말 드라이브를 떠날 생각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 차가 왜 우리 차야? 내 차지. 아이, 왜 그래? 네 차면 우리 부부 차지. 아직도 나한테 화 안 풀렸어? 아니, 이건 그냥 내 차야. 우리 엄마가 내 승진 선물로 사주신 내 차. 뭐? 그래도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아파트야 결혼 전부터 네 거지만 이건 결혼 후 생긴 거잖아. 어디서 뭘 주워듣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후에 생긴 거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선물은 개인 재산이야.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오빠는 이 차 탈 자격 없어. 아이, 현지야. 갑자기 차갑게 왜 이래? 우리 부부잖아. 효도는 셀프라며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 거 아닌가? 그럼 주고받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해야지.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선물이니까 내 거야.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셈이었죠. 아니, 그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우리 엄마 환갑여행 때는 셀프 효도하라며 무시했으면서 우리 엄마가 준 차는 같이 타고 싶니? 현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농담으로 한 말에 네가 상처를 받았나 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 차를 보고 나서야 현실 파악을 한 건지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사과 받을 생각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현지야, 제발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께도 제대로 사과드릴게. 이제 와서? 나는 그동안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어. 그걸 다 날린 건 너야. 앞으로는 내 집도 내 차도 공유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지 않고 남편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인간이 저희 엄마를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설득이 안 되니 저희 엄마를 공략하려 한 겁니다. 엄마의 연락을 받고 갔더니 남편이 친정집 거실에서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바뀌겠습니다. 이제 정말 사위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서는 우리 엄마가 돈만 많은 사모님이라며 비웃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먹힐 줄 아는 걸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일어나? 현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 환갑 여행 때도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아무래도 내가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내가 없이 살다 보니 속이 좁았어. 그래서 괜히 못나게 굴고 정말 미안해. 못나게 군 걸 알기는 아는 모양이지? 나 앞으로 진짜 달라질게. 장모님께도 잘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렇게 잘못한 걸 알았으면 왜 여태 가만히 있었어? 사과할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잖아. 그건 내가 내 집도 내 차도 나누지 않겠다고 하니까 뒤늦게 현실 파악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누구한테 더 손해인지 계산된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차를 받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빌었을까? 현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정말 뉘우치고 있어. 그래? 그럼 앞으로도 내 거, 네 거 다 따로 나눈다고 그래도 괜찮겠어? 효도도 각자 셀프로 하고 재산도 개인 재산 다 나눠야지. 그러면 그동안 내 월급에서 당신 어머니 용돈 드리던 거, 선물했던 거 일절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제 물음에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침묵이 대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거 봐. 이게 진심이지. 네가 지금 사과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손해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지금 잠깐 엄마랑 내 비위 맞추고 다시 옛날처럼 받을 것만 받고 싶은 거겠지. 안 그래? 아니야, 현지야.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진심? 애초에 우리 결혼 생활이 진심이었던 적이 있긴 했어? 엄마 환갑여행 약속할 때도 진심 아니었고 나랑 약속했던 것도 다 어겼잖아. 네가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속은 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질수록 엄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던 딸이 이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게 속상하셨겠죠. 저도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나 더는 너 같은 남자랑 못 살겠어. 뭐? 현지야, 왜 그래? 이건 너답지 않아. 아니, 이게 제일 나다운 거야. 그동안 사랑에 매여서 나를 너무 잃었던 것 같아. 사랑해서 너나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돌아온 게 겨우 이딴 무시니? 그동안 내가 바보라서 참아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나는 언제든 너한테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 단호한 저의 태도에 당황한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이 현지야, 제발. 나 아직 너 사랑해. 내가 달라질게.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미 한참 늦었어.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했어야지. 너는 달라질 생각도 없었고 나한테 바라기만 했어. 내가 사랑에 미쳐서 우리 엄마까지 무시당하게 둘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남편이랑은 이혼하면 그만이거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곧 보낼 테니까 이제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줘. 현지야, 현지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죠. 그만하게. 우리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장모님, 제발요. 제발 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딸 이혼시킬 생각이세요? 내 귀한 딸을 너 같은 놈한테 맡기느니 이혼녀로 혼자 살게 하는 게 낫겠지. 나도 자네 같은 사위 더는 필요 없으니 내 집에서 나가게. 엄마의 말씀에 남편은 결국 일어섰어요. 하지만 쫓겨나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말했죠. 현지야, 너 진짜 반성하고 있어. 시간 좀 줘. 내가 변한 모습 보여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탓에 더 이상 남편에게 베풀 아량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 내가 변호사 만날 거라고 했잖아. 네 형편의 변호사 선임은 무리일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합의하는 게 나을 거야. 현지야, 너 정말 이렇게 해야겠니? 내가 반성한다고 말했잖아. 사과와 반성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너는 그때를 다 놓친 거고. 내가 이제 변할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현지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어? 이제 와서 오빠를 믿기에는 내 희생이 너무 컸어. 나랑 이혼하는 게 아쉬웠으면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현지야, 이혼이 장난이니? 부부가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도 장난하는 것 같아? 나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너랑 사는 내내 매일이 나한테는 고비였거든. 이제 더는 너나 너희 엄마한테 희생할 생각 없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놓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너 같은 인간한테는 기회도 줄 수 없어. 여보, 이제 이혼하면 오빠가 그렇게 바라던 셀프효도 어디 한번 잘 해봐. 뭐 내가 했던 것처럼 비싼 선물에 용돈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아들만 아끼시는 어머니라면 오빠가 웃어드리기만 해도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하긴 청소부 어머니한테 명품 스카프는 너무 사치였지. 현지야, 내가 어쩌다 너를 놓치게 되었을까?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잠시 잊었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다시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네. 그럼 이제 내가 뭘 다시 가져갈지 잘 지켜봐. 네가 누리던 것들이 결코 네 덕분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으라고. 남편은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못하겠다며 버텼습니다. 협의 이혼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제 연락도 피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한 마당에 재판이 무서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 사정만 더 어려워질 테죠.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지야,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대신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재산 분할 아주 못해주니? 집도 차도 네가 가져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내가 오빠한테 재산 분할 해줘야 할 의무 아무것도 없어.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나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돈 한 푼 못 모았단 말이야. 너 씀씀이 따라가려니 내가 어쩔 수 있어? 그러게, 진작 이혼당할 거 생각해서 돈 좀 모아두지 그랬어. 아니면 이혼 안 당하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것까지 내 탓을 하는 거야?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거 보니 참 철이 없다. 애초에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텐데. 너는 가진 것도 많잖아. 근데 꼭 이렇게 해야겠어?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변호사 말로는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한테까지 위자료 받아낼 수 있다던데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좀... 내가 아주 많이 참고 봐주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사정 헤아려서 위자료 청구 안 할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빨리 서명해. 안 그러면 바로 재판 들어갈 거니까.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제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이혼이 끝난 뒤 남편과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했고 저는 그 모습을 통쾌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던 그들이 오래오래 후회하기를 바랐죠. 그렇게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저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더는 눈치 볼 일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제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현지야, 후회 안 하니? 전혀? 오히려 속 시원해.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질질 끌었나 몰라. 그래, 우리 딸이 좋다면 엄마도 좋다. 잘했어, 우리 딸. 나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무한테나 퍼주지 않고 같이 있는 내 사람들한테 신경 쓸 거야. 엄마처럼. 그래, 희생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누는 것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나 하는 거지. 어쩌면 이번 일로 우리 딸이 그걸 배우게 되었네. 이혼의 아픔이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이혼을 하셨지만 지금 혼자서도 멋지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본받으며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